Brian Book Club Popcast Korean.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북텔링이라는 어쩌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그런 인문고전 퍼포먼스에 관한 겁니다. 네, 특히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이 작품을 다룬 세션 기록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 저희가 볼 자료가 유튜브 채널 브라이언 북클럽에 올라온 영상 기록 일부라고요? 맞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북텔러 역할을 하신 스테파네님, 그리고 리스너로 케빈님, 셀리님, 또 전체를 이끄는 주제자 브라이언님, 이렇게 참여한 북텔링 현장이 담겨 있어요. 아, 북텔링.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 지정된 북텔러가 고전의 한 부분을 읽고 자기 분석을 나눠요. 그러면 리스너랑 주제자가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죠. 심지어 뭐 개인적인 경험까지 나누면서 텍스트를 같이 깊이 파고드는 그런 참여형 독서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 읽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겠네요. 여러 사람 시각이 더해지니까 네, 맞아요. 텍스트 의미가 훨씬 풍부해지는 과정이죠. 좋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이 북텔링 퍼포먼스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고전을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게 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보는 겁니다. 네, 참여자들 대화 속에서 흥미로운 지점이나 또 중요한 통찰들 같이 발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영상 기록을 보니까 그 본격적인 낭독 전에 좀 재미있는 논의가 있더라고요. 어떤 논의였죠? 해당 장면에 대한 시공간 배경 설정 문제였는데요. 북텔러 스테파네 님이 처음에는 윌리엄 루카스 경의 집, 이걸 장소 배경으로 제시했어요. 아, 파티가 열리고 다시 씨가 있는 곳이니까 그럴듯한데요. 네, 이유도 그거였죠. 파티가 열리고 다시가 거기 있다. 그런데 주제자인 브라이언 님이 이걸 약간 조정하자고 제안합니다. 조정을요? 왜요?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틀렸다기보다는 브라이언님 생각은 좀 더 명확하고 집중된 시작을 하자는 거였어요. 제시된 배경이 약간 넓고 그냥 파티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야기 시작이라고 보긴 좀 애매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좀 더 핵심적인 사건이나 심리 변화에 집중하자. 그렇죠. 특히 그 다하시 씨가 왜 그럴까? What does Mr. Darcy mean? 이 엘리자베스 대사에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오, 시작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몰입도에 영향을 준다는 거네요. 그냥 배경 설명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가자. 네, 그런 섬세한 조율. 이게 또 북텔링의 매력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퍼포먼스로 넘어가 보죠. 텍스트는 오만과 편견 36쪽입니다. 북텔러 스테파네 님이 그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He began to wish to know more of her. 이 문장으로 시작을 했다고요.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다시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문장 하나로 벌써 딱 관심이 가죠. 스테파네님의 낭독은 다하시의 심리 변화, 또 행동, 그리고 그걸 알아채는 엘리자베스의 반응,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돼요.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다하시가 이제 엘리자베스한테 호기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다른 사람들이랑 나누는 대화에 슬쩍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아, 대놓고는 못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좀 어색한 관심 표현이 그 똑똑한 엘리자베스 눈에 걸린 거죠. 그의 이런 행동은 그녀의 눈에 띄었다. His doing so drew her notice. 이 문장이 바로 그 순간을 딱 잡아내요. 그 배경이 또 하필 루카스 경의 집 파티 중이었다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시끌벅적한 와중에 벌어지는 둘 사이의 묘미한 기류? 맞습니다. 주변은 소란스러운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다른 공기가 흐르는 거죠. 엘리자베스는 이걸 딱 인지하고 친구 샬럿한테 묻잖아요. 아니, 다시 씨가 대체 왜 내가 포스터 대령이랑 얘기하는 걸 저렇게 열심히 듣는담 하면서요. 약간 의아하면서도 경계하는 거죠. 자, 낭독이 끝나고 스테파네 님이 이 부분의 핵심 문장을 분석했다고요. 어떤 문장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그의 이런 행동은 그녀의 눈에 띄었다. His doing so drew her notice. 바로 이 문장이었어요. 이 문장이 왜 중요하다고 봤을까요? 스테파네님은 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째는 다야 씨가 드디어 엘리자베스에 대한 자기 감정 변화, 그러니까 호기심이나 관심을 인지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점. 행동으로 옮겼다. 네. 그리고 둘째는 이 귀 기울이는 행동이 그냥 엿듣는 게 아니라 그녀랑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뭐랄까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첫걸음일 수 있다는 거. 아하. 그리고 셋째는 실제로 그가
그녀의 대화 내용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관심이 그냥 겉모습만 본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와, 그냥 봤다가 아니라 대화에 귀 기울였다. 그리고 그걸 엘리자베스가 알아챘다. 이 모든 게 중요하군요. 여기서부터 둘 관계에 뭔가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는 암시네요. 네, 아주 예리한 분석이죠. 그래서 스테파네님은 예측까지 했어요. 만약 다하씨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엘리자베스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오, 어떻게 할 거라고 예측했나요? 아마 자신이 그의 의도를 안다는 신호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직접적으로 당신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상황을 주도하려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요. 엘리자베스 성격이 또 당당하잖아요. 듣고 보니 정말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심리게임 같아요. 이런 분석 후에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다면서요? 네, 주제자 브라이언님하고 리스너 케빈, 셀린님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텍스트 이해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브라이언님은 장면의 구체적인 디테일을 물었어요. 어떤 질문들이 오갔나요,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지금 시간은 정확히 언제쯤이냐 이런 질문이요. 스테파네님 답변은 저녁 7시쯤 파티가 한창 무르익어서 사람들이 와인 마시면서 담소 나누는 그런 분위기라고 했고요. 아, 그런 구체적인 시간 설정에 분위기를 상상하게 만드네요. 그렇죠. 활기찬 파티 분위기랑 다하씨의 조용한 내면이 대비되는 느낌이죠. 다하씨의 나이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나이는 몇 살이었죠? 27. 엘리자베스보다 7살 많고 당시 기준으로 보면 딱 결혼 정년기다.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행동이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어쩌면 결혼 상대를 찾는 과정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혹시 제일 흥미로웠던 질문은 뭐였어요? 개인적으로는 다하씨랑 엘리자베스 사이 거리에 대한 질문과 답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거리요?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데요? 스테파네님 설명으로는 물리적으로는 한 1m 정도? 꽤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1m요? 그런데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고 심지어 서로 등을 돌리고 있어서 직접 보지는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죠. 와, 1m 거리에 있는데 등을 돌리고 있다고요? 진짜 묘한데요. 바로 옆에 있는데 말도 못 걸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대신 대화나 엿듣고 다혜 씨 성격이나 뭐 당시 사회적인 제약 같은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물리적 거리는 가까운데 심리적, 사회적 거리는 아직 먼 상태. 이걸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세세한 질문이랑 답변을 통해서 청취자들은 진짜 그 파티 현장에 같이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다하 씨가 지금 자기 집이 아니라 친구 빅린의 집 네더필드 파크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도 나왔다고요? 네, 그것도 이제 다하씨가 약간 이방인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나 그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죠. 그렇군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 다하 씨가 왜 갑자기 엘리자베스한테 관심을 갖게 됐냐? 처음엔 엄청 무례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나왔나요? 네, 그 부분 설명도 있었어요. 스테파네 님이 처음 무도회에서 다하씨가 엘리자베스를 보고 춤 상대로 삼을 만큼 예쁘지 않다고 했던 그 오만한 태도를 다시 언급하면서요. 네, 그 유명한 대사죠. 이후에 그녀의 모습, 특히 그 생기 넘치고 지적인 매력 있는 검은 눈동자에 매료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어요. 겉모습에 대한 첫인상을 넘어서 그녀의 내면적인 매력, 그 지성미에 끌렸다는 거죠. 이게 그 오만을 넘어서 진정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분석이었어요. 아, 첫인상의 오만과 나중에 발견한 매력 사이의 변화. 이게 다하 씨를 더 입체적으로 만드는군요. 질의응답 자체가 정말 텍스트를 다각도로 비추면서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그냥 정보 확인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고 참여자 모두의 이해를 깊게 만드는 거죠. 이게 상호작용하는 북텔링의 힘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세션에는 공감 토크라는 좀 특별한 코너가 있었다면서요. 주제자 브라이언 님이 세상의 화두로 던질 수 있는 존귀한 질문,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면서 혹시 다른 사람 대화에 귀 기울인 경험 있어요? 라고 물었다고요. 네, 오만과 편견 속 다하시 행동이랑 딱 연결되는 질문이었죠. 이게 또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리스너 케빈님 답변이 아주 솔직하고 현실적이어서 기억에 남아요. 오, 케빈 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회사에서 자기 자리 바로 뒤에 앉은 실장님이나 팀장님 대화를 뭐 본의 아니게든 아니면 약간 의도적으로든 듣게 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요. 아, 이거 완전 직장인 공감인데요. 저도 그런 적 많은데. 무슨 이야기들을 듣게 된대요? 내용이 아주 다양했어요. 뭐 업무 관련 비밀 이야기일 때도 있고 아니면 누구 뒷담화나 불만 섞인 이야기
아니면 그냥 소소하게 재밌는 잡담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대화들을 들으면서 아, 윗분들도 우리랑 비슷하게 생각하는구나. 나만 이런 거 아니었네 하는 어떤 동질감, 안도감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다고 했어요. 다하 씨가 엘리자베스 대화 들으면서 그녀를 더 알고 싶어 했듯이 케빈 님도 상사들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을 좀 더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면이 있다는 거죠. 와, 고전 속 인물 행동이 현대 직장인 일상이랑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다니 신기하네요. 그런데 케빈님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분석을 했다고요? 네, 그 부분이 진짜 통찰력 있었어요. 케빈 님이 덧붙이기를 자기가 자리에 있을 때는 정작 자기 얘기는 거의 안 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정말요? 네, 그러면서 아마 상사들도 자기들 대화가 아랫사람한테 어느 정도 들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더라도 들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다. 완전 비밀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케빈님 생각은 진짜 중요한 비밀 얘기면 다른 데 가서 하거나 아주 작게 속삭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실 같은 데서 하는 대화는 어느 정도는 들려도 괜찮은 수준이거나 어쩌면 은연중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까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와, 실제로 나중에 상사가 아까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운을 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까 더 설득력 있죠. 이건 뭐 단순 엿듣기가 아니라 거의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분석 수준인데요. 오만과 편견 한 장면에서 시작된 질문이 이렇게 현대사회의 복잡한 소통 방식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다니 북텔링의 확산성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고전 텍스트가 지금 우리 삶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개인 경험을 나누고 같이 해석하면서 텍스트 의미가 더 풍부해지고 현재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깊은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 또 재미있는 코너가 있었다고요. 최고의 영어 단어 선정 시간. 북텔러 스테파네 님이 이 장면에 나오는 단어 중 하나를 골랐다고요? 네, 스테파네님은 party 이 단어를 선택했어요. 아주 익숙한 단어죠. 파티. 뭐 그냥 노는 파티 아닌가요? 어떤 의미로 설명했나요? 스테파네님은 이 파티가 가진 여러 의미를 짚어줬어요. 첫째, 명사로 정당, political party 할 때 그 파티요. 아, 정답. 둘째로는 같이 여행하거나 일하는 단체의 무리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셋째, 동사로 쓰일 때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격식적으로 파티하면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놀다 이런 뜻이 된다고 설명했죠. 그렇군요. 그럼 오만과 편견 속 문장에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책 속 예문은 이거였어요. It was at Sir William Lucas's where a large party were assembled. 그곳은 윌리엄 루커스 경의 집이었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A large party? 네, 여기서 a large party는 많은 사람들의 모임 또는 큰 무리 이 정도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냥 노는 파티라기보다는 어떤 사교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거죠. 아하. 우리가 그냥 파티 간다 할 때랑은 좀 다른 뉘앙스군요. 이렇게 익숙한 단어도 여러 뜻이 있고 또 텍스트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보는 게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겠네요. 네, 특히 고전에서는 지금이랑 단어 쓰임새나 뉘앙스가 다른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휘 탐구도 텍스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해요. 북텔링 세션에 이런 코너가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오만과 편견의 한 장면을 통해서 북텔링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인문고전 퍼포먼스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스테파네님의 섬세한 낭독과 분석, 또 브라이언님과 리스너 케빈, 셀린님의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들, 그리고 케빈님의 그 생생한 직장 경험 공유까지 정말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텍스트를 되게 입체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본 이 북텔링 과정은 그냥 책 줄거리 파악하는 걸 훨씬 넘어서는 경험을 주는 것 같아요. 첫째로 등장인물의 미묘한 행동, 예를 들어 다하 씨가 귀 기울이는 거나 뭐 대사 뒤에 숨은 동기나 심리를 깊이 파고들게 하고요. 네. 둘째로는 그 이야기 배경이 되는 시공간적 디테일들 있잖아요. 파티 시간이라든지 인물 간의 거리 같은 거. 이런 게 사건 전개나 인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도와주죠. 그리고 셋째로는 역시 고전 속 인물과 상황을 지금 우리 삶이랑 연결시키는 공감의 다리를 놓아준다는 점. 케빈님 직장 에피소드처럼요. 이걸 빼놓을 수 없겠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북텔러, 리스너, 주제자 이 사이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어떻게 보면 좀 정적인 텍스트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죠.
그리고 참여자 각자가 자기만의 개인적인 의미를 발견하도록 이끄는 아주 역동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요. 이게 북텔링이 가진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동시에 체험하게 만드는 힘이랄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이 북텔링이라는 방식 어떻게 느끼셨나요? 고전을 읽는 경험이 그냥 지식 습득을 넘어서 마치 뭐랄까 연극을 보거나 친구랑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고 다층적인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런 면이 있죠. 혹시 여러분도 다음에 고전을 읽으실 때 아니면 그냥 일상에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좀 주목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나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등장인물 선택 뒤에 숨은 고민이라든지 혹은 무심코 지나쳤던 대화 속에 숨겨진 어떤 의도 같은 것들이요. 고전 속 인물들이 던지는 질문이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고민과 딱 맞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Brian Book Club Podcast English. Welcome to the deep dive. Today, we're really zooming in, taking a magnifying glass to just one single, but oh so important moment in Jane Austen's Pride and Prejudice. Yeah, it's that moment, isn't it? The one where Mr. Darcy kind of stops being just the arrogant guy in the corner. Exactly. He starts becoming, well, the protagonist, Darcy, we know. It's the moment his interest in Elizabeth Bennet tips over into something serious, something observable. Observable is the key word. Mm. We've basically boiled this down from a really detailed literary analysis session, looking not just at the text, but the physical space, the psychology of it all. So our mission today, to really dissect how Darcy starts showing this serious interest, critically without saying a word directly to her yet, it's all action and observation. Which is peak Austen, right? Yeah. So much happens beneath the surface. We're digging into the passage that kicks it all off, the one starting, "He began to wish to know more." Ah, that line. It's simple, but it unlocks everything, doesn't it? It really does. It's the pivot. Yeah. He goes from judging her from afar to actually wanting to engage. That curiosity, that little spark, it drives the whole rest of their story, you could argue. But it's the evidence of that spark that Elizabeth catches. That's what we're focusing on. Precisely. She sees the action that follows the thought. Okay, so let's set the scene properly. Paint the picture for us. Where are we? Who's around when this silent communication starts happening? Right, so context. We're at a party, a social gathering at Sir William Lucas's place, and it's described as a large party. Lots of people milling about. And that crowd is important. Oh, absolutely critical. The analysis that we drew from really stressed this. It wasn't just about where they were, but the fact that all these people were assembled. The social crush, it forces proximity. It forces visibility. Right. The environment itself is part of the story engine. It pushes them together, makes them notice each other, whether they intend to or not initially. Exactly. The gathering itself is the catalyst for this particular interaction. Okay, got the setting. Now, the action. The analysis really honed in on the result of Darcy's new curiosity. It's summed up in that line. His doing so drew her notice. So, what exactly was the doing so? What did he do? Well, the source discussion broke it down into, three connected things. Three reasons this moment lands. First, there's the internal shift, the intellectual bit. He genuinely began to wish to know more about her. Okay, so the thought comes first. Right. But then second, that wish immediately turns into a kind of plan, or at least an intention. He takes this step, the doing so, specifically as a step towards conversing with her himself. He wants to talk to her eventually. Ah, so there's a goal behind it. But what's the observable part? The thing Elizabeth actually clocks. That's the third piece, and the crucial one for this scene. He attended to her conversation with others. He wasn't just glancing her way. He was actively listening in. Listening in. Okay, wait a minute. Isn't that a bit risky? Especially for someone like Darcy, who's so careful about appearances, positioning himself close enough to eavesdrop? It is a risk. Yeah. But maybe a calculated one. And you're right, Elizabeth spots it immediately. She knows it's unusual. She recognizes it's not just casual proximity. So she sees it's intentional. Totally. And she even comments on it, right? She turns to her friend Charlotte Lucas and asks, basically, "What's Mr. Darcy up to? Listening to me talk to Colonel Forster." That's brilliant. She doesn't ask if he's listening. She asks why. She jumps straight to interpreting his intent. Exactly. She's sharp. She reads the situation perfectly. And she's not just going to let it slide either. Oh,
What does she plan to do? Well, the text says her thought is, but if he does it anymore, certainly let him know that I see what he is about. She's ready to call him on it, maybe not verbally, but with a look, So she's watching her, the game is on. Pretty much. She's turning his surveillance right back at him. This whole shift is just wild when you remember where he started, his first impression of her. Oh, yeah. The infamous Meriton Ball incident, where he basically dismissed her out of hand. What was the line? Something about her looks. Yep. Not handsome enough to dance with. Awful. Just awful. So what changed his mind so completely from that to actively eavesdropping because he wants to know more? It was her eyes, apparently. He started noticing them later, described as very dark and very intelligent. It seems it was her wit, her intelligence shining through that made him reconsider his purely superficial and, frankly, snobbish first take. Her mind caught his attention more than her appearance initially. Interesting. Okay, let's get into the nitty-gritty now, the details the analysis really dug into. Talk about Darcy's age. Why does that matter here? It matters quite a bit, actually. He's 27. And the text points out he's 7 years older than Elizabeth. The analysis highlighted that in that era, 27 was considered, and I quote, a very good age to marry for men. So he's not just some young guy casually looking around. At 27, with his status, his attention carries weight, potential significance. Exactly. It adds this layer of seriousness, maybe even marital consideration to his observation. It's not just idle curiosity from a man of his position and age. Okay, age adds weight. Now, the physical space again. We know it's a party, Sir William Lucas's house, maybe evening, drinks, food. But the proximity. How close are they really standing when he's attending to her conversation? This was one of the most startling details from the analysis. Picture it. Elizabeth is there with Charlotte, other ladies around, people are dancing nearby, it's crowded. And Darcy, he's described as kind of prowling around Elizabeth. Prowling, okay. And the specific distance the analysis locked on to, get this, just 1 meter apart. 1 meter, that's really close, like personal space close, Right. especially in a formal setting like that. It absolutely is. Think about it. Try standing just 3 feet away from someone at a party, someone you're trying not to obviously stare at. It's almost impossible to ignore someone that close. You're constantly aware of them, so it can't be accidental. No way. And the analysis noted something else fascinating about their positioning. They might actually be standing almost back to back. Back to back. How does that work for listening? Well, it avoids direct eye contact, right? Which might seem less intrusive. But being back to back, only a meter away, it allows him to focus completely on her voice, on her conversation, without the awkwardness of being caught staring. Wow. So it's this incredibly focused, intense act of listening, masked by the plausible deniability of a crowded room and avoiding eye contact. Precisely. It's maximum attention with minimum overt staring. He's concentrating fully on what she's saying. It's such a deliberate move, this kind of subtle, maybe not so subtle eavesdropping. It feels very real, very relatable, even today. It really does. And that actually brings us to a great modern-day connection that came up in the source discussion. Oh, yeah. What was that? One of the participants, Kevin, I think it was, shared this anecdote about workplace dynamics, basically the same kind of situation. How does Darcy listening at a party relate to the office? Kevin described being at his desk and, the director or the team leader is standing right behind him talking to someone else, maybe just a meter or two away. Yeah. And you can't help but overhear. Right. You're working, but your ears prick up. What did he say he learned? He mentioned picking up on secret stories, sometimes fun stories, but also, importantly, you learn things like who people dislike. It's that informal intelligence gathering that happens all the time in hierarchies. That makes total sense. The office grapevine, fueled by proximity. Exactly. Yeah. And the analysis discussion took it a step further, linking it back to Darcy and power. If you're the person in charge, the director or, Mr. Darcy, you often know people can overhear you, right? Yeah, you'd have to assume, unless you're being deliberately quiet. Precisely. The insight was, if someone with power really wants secrecy, they'll step outside, they'll whisper, they'll lower their voice significantly. If they're speaking at a normal volume where others can overhear. And maybe the information isn't truly secret, or maybe they don't mind if it's heard. Or even perhaps they intend for it to be heard, or at least are consciously aware it likely will be. It implies the information is, in a way, allowed to be heard. Okay, so applying that back to Darcy. When he stands 1 meter away, back to back,
and attends to Elizabeth's conversation so obviously that she notices. He's not really being sneaky, is he? No, he's practically broadcasting his interest. He must know she'll notice, or at least that it's highly likely. It turns the act of listening from something potentially embarrassing into a statement. Yes, a statement of intent. He's signaling his interest very clearly, using the language of proximity and attention rather than words. That completely reframes it. She's not catching him being creepy. She's receiving a nonverbal declaration. A declaration delivered via social maneuvering and focused listening. Yeah. It's quite brilliant when you break it down. It really is. And I love that this whole deep dive also gave us a little appreciation for a common word, party. Ah, yes, that came up too. We usually think of party as, the celebration, the fun gathering. Which it was at Sir William Lucas's. Right. But the analysis session also flagged the other meaning of party, like a group of people who go somewhere together or do a job together. Think of a search party or a political party. So like an assembly with a purpose? Kind of. It connects back to that idea of the large party assembled. They weren't just randomly there. They were a collective participating in a social ritual. It adds another subtle layer to the deliberateness of it all. Interesting distinction. Okay, so let's try and pull this all together. We've tracked Darcy's journey in this tiny moment from that initial spark of intellectual curiosity To quantifiable physical action. The 27-year-old landowner, standing just 1 meter away, making a conscious choice to be observable in his focused attention. And the key takeaway really seems to be how in this world of strict rules and unspoken things, Darcy's seemingly small act of attending is actually a huge, sustained signal. It becomes a clear indicator of serious intent, of commitment almost. And crucially, Elizabeth reads that signal loud and clear. He's making his interest visible, deliberately so. Right. Which leads us perfectly into our final thought for you, the listener, to chew on. Elizabeth notices, she thinks to herself, if he does it anymore, I'll let him know I see what he's about. She's aware. And yet Darcy, who must surely realize he's been clocked, continues to maintain this intense, close proximity. He keeps that just 1 meter distance. So what does that sustained visibility, knowing she's aware of him, communicate? What does it say about his confidence, or maybe the depth of his determination to pursue her, even before he actually speaks a word of courtship? It suggests that maybe, in the complex dance of Regency society, showing your hand through calculated, visible action could be just as powerful, maybe even more powerful than words themselves, especially when you know the person you're interested in is smart enough to understand exactly what you're doing. Definitely something to think about. Thanks for diving deep with us today. Always a pleasure. We'll see you next time.